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이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양시장 급등 후에 화요일과 수요일 양시장이 모두 다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물론 양시장의 장중한 때는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 경직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듯합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외국인 수급인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렸죠. 깜짝 금리 인하와 함께 내년과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영향은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죠.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업종별 차별화도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업종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말은 투자자가 돈을 은행에 가지고 가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리, 이자가 낮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딱 생각나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이 격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배당주들이 한국 시장에서 연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KT, KT, LG, U+까지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찬바람 불 땐 배당주이니만큼 오늘 배당주와 관련된 시그널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가 이번 해부터는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이 결산 배당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배당이 지급되는 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 기준일과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이 다르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과는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앞으로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페드 측에서는 전체 금리를 약 3.5%대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겹치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이를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만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3조 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배당주는 오히려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로 꼽히는 통신주 연이어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수 금액 보실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넘게 매수했고 KT 같은 경우는 200억 원 넘게, LG U+ 같은 경우는 400억 원 넘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 흐름 함께 만나보시면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현금 배당 기대치가 39조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3%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또 특히나 코리안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함께 가동이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러한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그리고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15%포인트 아웃퍼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슨 코스피가 1% 올랐을 때 요 위에 있는 세 개의 배당 지수 같은 경우는 15%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배당주 너무 많이 올랐고 KT, LG, U+, SKT까지 일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배당주를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급적으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사들였는데 앞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이 고배당주를 사들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배당주와 관련된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수급만 보면 오히려 현재가 적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금융투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 그러하다고 합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폐장일 50일 전부터 코스피 200을 순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고배당주를 평균 2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올해 폐장일이 12월 30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아마 고배당주를 공격적으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습니다. 2016년부터 8년간 거의 그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배당률을 봐도 그러한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의 또 다른 매력은요, 하방 경직성입니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올리고 내년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쉽게 빠르게 배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주주들의 원환을 사기 때문인데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당이 내리기 쉽지 않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코스피 배당 총액이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오히려 횡보한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18년까지 전체 코스피 단기 순이익은 크게 꺾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차트를 보실까요? 오히려 배당 총액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업이 전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을 위해서 이미 한 번 결정한 배당 금액을 쉽게 줄이지 못한다라는 게 배당주의 또 다른 매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배당 투자 전략을 두 가지로 신한투자증권 측에선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는 절대적인 고배당률의 종목을 보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서프라이즈 업종을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200 내 기말 배당 수익률 상위 기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한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도 삼성증권의 배당률을 가장 높게 추정을 했고요. 이외에 많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사들도 삼성증권의 배당률이 코스피 200 내에서는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7.6%로 현재 추정이 되고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7.4%대, 기업은행은 7.2%대, 그리고 롯데쇼핑 6.9%, NH투자증권은 6.8%대였습니다. 꽤나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배당주를 사들이고 난 다음에 배당량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해 없이 배당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2025년을 봐도 그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S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섹터나 업종을 골라보자면은 배당 종목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2025년을 보면 그러합니다. 지금까지는 2025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쪽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2025년은 2024년 대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그러면 주가는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나보셨다시피 실적이 조금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배당을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4년 연말부터 2025년까지 배당 쪽은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삼으실 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들 주목받고 있을지 종목 시그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롯데케미칼 소식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이제 담보로 신용도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은행권 보증을 받아서 롯데케미칼의 신용도 강화에 나서겠다고 전했죠.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은행 보증을 추가해서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그룹의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 타워를 은행권의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롯데케미칼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코스피로 가는 에코프로비엠 이전 상장 신청 소식에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에코프로비엠의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2차 전지 대장주로 현재 알테오젠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꼽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완료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셀트리온 소식입니다. 다잘렉스의 임상 3상 계획 제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강세 나타냅니다. 이날 개장 전에 셀트리온이 공시를 하나 내놨는데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유럽의약품청에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셀트리온은 이번 3상 임상을 통해서 오리지널 약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의 결과로 바이오시밀러의 유사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현재 셀트리온 5% 넘게 뛰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3%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CJ ENM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세에 나타냅니다. 합병의 추진 대상인 웨이브의 SK 스퀘어와 함께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합병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CJ ENM의 이번 투자에 대해서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서 티빙과 웨이브의 협력 그리고 통합 가능성을 강화하는 신호라고 평가했고요. 티빙과 웨이브의 단계적인 협력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 ENM 산하의 티빙과 SK 스퀘어 산하의 웨이브는 통합될 경우에 국내를 대표하는 공룡 OTT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시그널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네 가지 시그널 중에서 셀트리온 소식 꼽아주셨네요. 오늘 상승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셀트리온이 개별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고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4의 글로벌 임상 3상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유럽의약품청에 관리하는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에 제출을 완료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다잘렉스 같은 경우에는 골수종 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로 작년에 글로벌 시장 매출 13조 정도 되는 블록버스터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잘렉스가 미국은 29년 그리고 유럽에서는 31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다잘렉스의 임상 3상 IND 신청 위에도 25년에 5개의 신규 시밀러 품목이 예정되어 있고 또 합병과 직판을 통해서 확보한 원가 경쟁력 그리고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유럽을 포함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진펜트라가 올해 미국 판매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내년 우월한 PK 프로파일과 PBM 등록을 기반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성과를 낼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후 장기간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이제 주가가 받았기 때문에 하방을 확인하고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25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 이 밖에도 좀 공략해야 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일단 유한양행인데요. 오늘 일단 한은에서 금리를 내려주면서 일단 바이오주 수급이 원만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표적 화감제인 레이저 티닙의 FDA 승인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는 최초의 국내 제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승인 이후 급등했던 주가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고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조정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병용요법으로 승인을 받아낸 레이저티니까 리브레반트 병용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독보적인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를 충분히 견제할 만한 임상 데이터로 확보한 상황이고 얀센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서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28년도에 미국에서 블록버스터 매출을 달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발표될 장기 생존 기간인 OS 데이터와 그다음에 리브리반트 SC 승인에 대한 이슈가 동사에게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전망에 있습니다. 유한양행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레이저 티닙의 단일 약제로서의 가치는 10조 원 정도로 측정하고 있고요.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2035년 54억 달러의 피크 세일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에 반영된 여러 가지 승인으로 발생된 마일스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발생된 로열티가 수령이 된다면 주가는 좀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은 현재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네이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SK텔레콤,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순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신한지주, 네 번째로는 고려아연,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펩트론과 JYP 엔터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네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급등락에 나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세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번째로는 엔젤 로보틱스, 다섯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안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네이버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상반기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지만은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쪽을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뉴욕 증시의 흐름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팔란티어가 함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이고요. 세 번째로는 HMM, 네 번째로는 NC소프트,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우선주입니다. 기관도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리가캔바이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트소프트, 세 번째로는 ST팜, 네 번째로는 바이넥스,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셀트론 잘 가면서 오늘 바이넥스까지 함께 잘 갑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DB금융 제13호 스펙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 CTK, 다섯 번째로는 퓨런티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리가캔바이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리가캔바이오 최근 낙폭에 따라서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는 ADC와 면역항암제 병역요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면역항암제 효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ADC 내성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일본 오노약품의 기술 수출 ADC와 관련해서 기술료를 수령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3.9% 넘게 상승하면서 99,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한 때에는 보시다시피 1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적인 기업들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인가요? 두 가지 종목인가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두 가지 없는데. 종목입니다. NC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독립 스튜디오 체제 전환을 위해서 4개의 자회사 설립을 확정했다. 이 소식에 기관의 순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주가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네, 뭐 시끄럽긴 한데 뭔 짓이라도 제발 뭔 짓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뭔 짓이라도 하니까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네. 아 이게 그냥 무슨 짓이라도 했어야 된다니까. 이게 NC소프트가 그게 사람들이 한 번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게 풀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사실 가야 할 길이 너무 먼데 이게 어디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히 꼬여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뭐 제가 이게 NC한테 제가 손을 댈 의무도 없고 그것도 없지만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전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시대를 보냈어요.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리니지 막 린저씨 뭐 이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자기랑 상관이 없고 무슨 그 가수가 날 아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는 이 앵커님 이제 그 다음 세대긴 하지만 저 예를 들어 막 영턱스 클럽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영턱스 클럽 정이 가끔 라디오에서 나올 때 듣기만 해도 그때가 막 생각이 나면서 뭔가 약간 그립고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예요. 이게 측은지심이죠. 그냥 리니지가 제가 리니지 뭐 바도 아니고 NC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네. 저는 뭐 블리자드 게임을 주로 했어요, 스타를. 근데 그래도 뉴스에 자꾸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왠지 내 시절이 약간 부정당한 느낌까지? 그럼 뭔지 아시죠? 90년대 가수들이 막 표절 논란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걸 듣고 잘했는데 내 시대가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 괜히 내가 비난받는 느낌? 그거 있잖아요. 위원님 마음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원래 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착해요.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칼 들고 다녀서 그런 건데 대부분 네.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막 NC소프트 본사에 막 그 차를 버스 대절해서 보낸 사건도 아시죠?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순회를 돌았어요. NC소프트 본사 돌고 그 NC 야구단 있죠. 야구단 있는 데하고 이렇게 대절해갖고 돌리고 뭐 금투세에서도 뭐 버스 보내지만 여의도 그 금감원 앞에 네. 버스 보내는 게 약간 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다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더라고요. 시위 문화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NC 앞에 막 그거 보내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시달리는 거 보니까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결국 그 약간 속였다는 거에서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속였다는 거. 그러니까 확률이 아예 없는데 그 확률이 있다고 믿게 만든 다음에 현질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넥슨의 아이콘 매치에서 보면은 그때 제가 댓글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넥슨도 돈슨이라는 별명이 한때 지금도 붙어 있긴 한데 네. 그게 뭐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그
바람의 나라니 무슨 메이플 뭐니 이 게임들이 있었어요. MMORPG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FC 온라인으로 바뀌기 전에 피파 온라인을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거기서 현질을 엄청나게 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피파 온라인에서 호날두를 뽑기 위해서 현질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1,000만 원 단위. 그러니까 막 중형차 한 대 값을 쏟아 부었는데 그게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건 또 나올 확률이 있기도 했는데 굉장히 극히 적었죠. 근데 이제 NC나 이런 경우에는 네. 그 검이 나올 확률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혹은 일부러 속였는지 가짜 자기도 모르게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극히 적은 확률 아니면 안 나오는 확률인데 돈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콘 매치라도 넥슨은 했으니 밑에 보니까 야 내가 등짝 스매싱 엄마한테 맞으면서 현질했던 보람을 오늘 하루에 찾는다.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게 아니 NC 소프트는 왜 저런 거 100억 써가지고 저런 거 안 하나? 아이콘 매치라도 해가지고 좀 돌리던가 해야지. 근데 지금 이제야 이거를 했는데 이게 노조에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라는 거죠. 뭐라도. 지금 이게 약간 하이브라던가 JYP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하이브가 지금 뭐 민진 씨, 뭐 유진스 때문에 난리가 나긴 했지만 멀티 레이블. 예, 멀티 레이블이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방시혁 의장이 그때 관훈 토론 때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모든 조직에 이런 걸 손대면 자율성과 창의성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멀티 레이블 체제는 24시간 공장처럼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뽑아져 나오다가 BTS 같은 게 또 탄생이 될 수도 있고 되게 효율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그게 어그러져서 싸움이 나긴 했지만 네. 그래서 NC소프트도 지금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지 하나로 린저씨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현질을 유도해서 욕을 먹더라도 린저씨가 계속 돈을 내주니까 그걸 바꾸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은 계속 방대해지고 거기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거 뭐 네티즌들 몇 명이 뭐 버스를 보내고 욕을 한다고 그걸 뭐하러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게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조직에 가다가 멀티 레이블 형식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서 너네 마음대로 버짓 한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해가지고 지금 4개를 다 분할한다고 해서 분사를. 그래가지고 지금 한 게 뭐냐면 이제 스론앤 리버티. 이거죠. 이게 원래 처음에 더 리니지였던데 네. 스론앤 리버티로 바꿨어요. 더 리니지가 그때 제가 말한 이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미지가 확 안 좋아졌어요. 그 더 리니지의 끝판으로 나옵니다. 홍보를 하려다가 스론앤 리버티로 살짝 바꿨어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북미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층이기 때문에 먹힌 거예요, 지금. 먹혀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MMORPG 그다음에 그 모바일에 치우쳐 있다. 이게 우리나라 게임의 약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스론앤 리버티가 이름은 바꿨지만 더 리니지에서 확장판으로 만든 내용이고 이거를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랑 플레이스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콘솔로 말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PC 게임들은 대부분 스팀이라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거를 스팀덱이라고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도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바일을 벗어나서 PC랑 콘솔 쪽으로 나가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괜찮게 터졌어요, 지금. 그래서 TL이 PC 사용자 스팀 기준으로 동시 접속자 32만 명 찍었고 지금도 10만 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접자 수.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 시리즈랑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운로드 순위 10월 플레이스테이션 북미 유럽 지역 다운로드 무료 게임 최다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일단 이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스론앤 리버티 개발 조직을 갖다가 퍼스트 스파크 게임즈로 분산시켜서 그 인력을 이쪽으로 뺐어요, 지금. 완전히 다 빼지 않는데 빼려는 계획을 지금 말했어요. 이게 원래 또 논란이 있었던 게 처음에 오렌지 게임즈로 했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라도 오렌지 게임즈가 이미지랑 안 맞잖아요, 이게 네. 이미지가.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퍼스트 스파크 게임즈로 바꿨어요. 퍼스트 스파크 게임즈로 분사가 됐고 이제 앞으로 스론앤 리버티 운영 잘하고 이쪽을 또 뭐 후속작 개발 이거를 이 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파이어 게임즈 요거를 또 만들었어요. 빅파이어 게임즈는 LLL도 지금 좀 그 NC소프트가 요거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슈팅 게임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맨날 MMORPG만 하고 있잖아요. 블레이드 앤 소울, 아이온, 지금 리니지 전부 MMORPG예요. 네. 그래서 지금 슈팅 장르가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루트 슈터 장르도 지금 떠올랐고 그래서 LLL 슈팅 요거를 이제 너네가 해라 해서 빅파이어 게임즈를 LLL 사업 부문을 떼내어서 요걸 또 분사시킨다. 요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텍탄이란 게임을 떼내서 루디우즈 게임즈로 분사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 나머지 하나는 게임 개발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전문 기업이에요. 오. 자, 우리 지금 챗 GPT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쓰이는 코파일럿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진화된 인공지능인들이잖아요.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네. 얘네들이 지금도 학습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슈퍼칩 달고. 그래서 LLM이 바르코라는 자체 개발한 LLM이 있어요. NC에. 그래서 NC의 AI 기술 전문 기업인 요 NC 퍼NC AI 요거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너네는 요 바르코라는 LLM을 갖고 AI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너는 집중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했나?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서라도 했으니까 네. 응원합니다. NC 소프트로 피해 보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니까요. 지금 주가가 막 10분의 1토 막 20분의 1토 막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안 살아나면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맞아요. 물리신 분들이 어디로도 못 가요. NC에 다 물려 있어가지고 뭐 해외 주식 옆에서 해라 아니면 뭐 요즘 방산이 좋다더라 무슨 바이오가 좋다더라 갈 돈이 없어요. 여기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야 손절을 하더라도 좀 올라야 손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반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NC소프트가 지금 변화를 한다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가의 모멘텀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던 NC소프트, 그래도 이제 뭐를 좀 했습니다. 4개의 자회사가 새로 출범을 하는데 본격적인 출범은 2025년 2월 1일 한다라고 하네요. 앞으로 좀 주가 다시 한번 좀 명성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사이냅소프트. 지난 19일에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디지털 문서 생성, 활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네, 이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거 편리한데 그 네이버 메일 저 오랜만에 요즘에 좀 네이버를 저도 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이버 메일. 그래서 거기서 위기를 좀 얻기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젊은 애들은 아예 틱톡에서 검색을 시작한대요. 네, 이게 지금 저는 틱톡에 깔려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저 네이버의 초록창에서 검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틱톡에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리고 카카오톡도 안 한대요. 젊은 애들은. 그게 DM. 그냥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그 기능이 적이 돼버렸고 전락해버렸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요즘에는 전화번호 따는 것도 그걸 딴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시대가 변해버려요. 네이버 카카오도 NC처럼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사이넷 소프트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네이버 카카오 메일에서 그 문서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저 좀 귀찮은 게 대용량 문서를 다운로드 받고 또 그 맞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 있으면 파일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옆에 그냥 다운로드를 안 받아도 미리 보기로 바로 딱 띄워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게 사이냅 소프트의 기술이에요. 그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문서 그 내에서 목록에서 바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사이냅 소프트의 기술로 구현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제일 소비자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도큐 애널라이저라는 문서 구조 분석 솔루션을 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까 전에 저기 NC소프트도 이 바르코 LLM이라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것들. 지금 AI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 기업이든 AI 쪽을 지금 계속해서 치중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AI가 읽을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클라우드웍스라는 그 회사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인형 눈붙이라고 알바가 인형 눈붙이기, 디지털 인형 눈붙이기라는 알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형 눈붙이기를 진짜 수작업으로 했지만 이게 왜 디지털 인형 붙이기냐면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조종할 때 예를 들어 빨간불이면 테슬라 자율주행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불 신호등 그 그림을 인공지능한테 주면은 걔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보는 언어랑 걔 언어랑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가 빨간불이라는 거를 보고 멈추려면 우리 사람이 보는 빨간불 신호등을 걔가 볼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디지털 인형 눈붙이라고 하나둘씩 소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도 그겁니다. 도큐 애널라이저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중에서
AI가 학습을 시켜야지 그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대부분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네. 그거를 AI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해 주는 게 도큐 애널라이저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는 회사들이 이 사인앱 소프트웨어에 도큐 애널라이저를 구입을 해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자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겠죠. 챗GPT도 그래서 똑똑해진 거예요. 맨날 그런 모든 인터넷 데이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네. 자기 걸 뇌에다가 자기 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 대학생이 쓴 그 데이터 레포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글을 못 알아들어요. 그 언어를. 그걸 인공지능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서 학습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여기도 나옵니다. 아까 NC가 만든 자체 개발한 LLM이 바르코잖아요. 얘네도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을 LLM을 제공해서 그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인앱 DU ALLM 이게요. 사인앱 두 LLM이죠. 요거를 개발 중이에요. 디지털 문서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이죠. 아까 말했듯이 기업이 많이 갖고 있는 디지털 문서들을 학습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학습하는 도구, 요거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주문서 특화 서비스, 사인앱 주문서, 이거랑 무료 온라인 웹도구 사인앱 웹툴스, 이런 것들을 지금 저기 했거든요.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고객들이 대부분 이거는 B2B예요. B2B인데 공공기관이라던가 아까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데서 이런 서비스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쓰던가 아니면 온라인 웹도구라던가 뭐 주문서를 넣을 때 특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인공지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인앱 소프트웨어 주가 현재 8%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삼형 SNC입니다. 칠드 미러 노점계 매출이 본격화되는 센서 전문 업체입니다. 신개념의 전기차 2차 전지형의 노점계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전법이 기대됩니다. 흑자전환 스토리와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 등 긍정적 모멘텀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삼영 SNC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496위의 기업이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300억 원대 미만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에 삼영전자에서 분사돼서 설립됐고 202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말씀드렸듯이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뭐 소재 합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조하고 알고리즘 설계까지 자체 원천 기술을 좀 갖고 있고 또 멤스팹 또 대량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교정하는 거. 또 트랜스미터 완제품까지 전체적으로는 일괄 공정의 양산 체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을 본다면은 우선 이제 칩형 온습도 센서가 매출 비중이 13%, 그다음에 상대 습도 센서가 7%가 이제 기존 제품이 되겠고요. 신규 제품으로 압력 센서가 9%, 또 역시 신규 제품으로 노점계가 2%입니다. 또 유감스럽지만은 전체적으로 상품 매출 비중이 68%입니다. 고정밀 전자 부품을 일본의 NCC, 일본 케미콘이라는 회사부터 수입해서 판매되는 상황입니다. 이 니폰 케미콘은 삼영전자 지분 33%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은 변동준 삼영전자 2대 주주이자 회장이 17%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46%이고 2006년 6월부터 박상익 CEO가 전문 경영 체제를 지속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영 SNC 오늘 시장에선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6%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센서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센서라는 게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센서의 시장에 뛰어들었지만은 실패한 경험도 좀 많고요. 단적으로 10년 전 대비 이제 온습도 칩 센서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격이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난 네. 상황입니다. 쭉 한번 센서 환경들을 보니까 2015년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대형 M&A가 탄생되면서 네. 거대 센서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제 잘 알 수 있는 보시, 인피니언, 또 ST 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이 탄생을 했고 또 2020년부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얻고 많은 중국 업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범용 센서 시장은 거의 레드오션화 됐다. 수익 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삼영도 기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칩형 온습도 센서의 경우에는 ODM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포드, 하니엘, 또 과거 GE 센싱인 암페놀 이런 글로벌 업체한테 ODM을 하겠고 또 2024년부터는 상용차 대상으로 압력 센서에 신규 진출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은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24년 하반기부터 고정밀 습도 측정 기기인 칠드 미러 노정기를 2차 전지향, 전기차 2차 전지향으로 양산 납품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습니다. 센서가 어렵고 이제 좀 뭔가 회사 측에서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향 노점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배터리를 제조하는 거는 습도를 조절하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습도를 잡지 못하면은 배터리의 품질이라든지 수율 이슈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극저습 환경에 관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이고 또 우리 이제 노점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슬이 맺히는 온도다. 네. 이게 이제 노점기의 뜻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삼영은 20년 이상의 온습도 분야의 노하우하고 R&D를 5년 동안 거쳐가지고 드라이 트랙이라는 이제 DT 시리즈가 되는데 네. DT60, DT70 시리즈가 있는데 칠드 미러 노점계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출시를 했고 하반기부터 양산 납품을 하고 있는데
SDI의 국내 공장 그리고 미국의 합작 공장에 양산 납품을 했고요. 또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파일럿 라인에 이미 양산 납품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토리는 DT 시리즈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품을 한번 좀 살펴보면 백금의 냉각 거울이라고 하죠. 백금의 칠드 미러에 직접적으로 결로를 생성해서 습도를 측정하는, 그래서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고, 당연히 우수한 정확도를 가집니다. 정밀한 극저습도 측정이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유지보수, 교체용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내용 연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강점입니다. 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 칠드 미러를 가지고 공기 흐름을 측정하는 디바이스 구조 특허.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든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칠드 미러 방식의 노점계를 양산 성공화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업체, 기존 시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제 바이살라라고 하는 핀란드 업체입니다. 기상 관측 분야부터 시작해서 1936년에 설립되니까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제품은 정전 용량형 기반이고 간접 측정 기반입니다. 자, SDI의 미국 공장이 납품하는 구도를 봤을 때는 확실하게 신설 공장 측면에서는 대단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교체 수요도 대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4년 상반기까지 매출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개발 완료를 해가지고 출시는 했지만, 네. 그래서 하반기에 12억 매출이 되고 25년에는 118억 정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 기도가 될 거고, 27년에는 275억 정도 신설 공장의 신규 수요하고 또 기존 공장의 교체 수요를 대응하면서 빠르게 바이살라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평가가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뭐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뭐 캐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삼용 SNC는 계속해서 전체 회사 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도 2차 전지향 노점계 쪽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최고 매출이 150억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2018년에 148억이 최고치였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센서 업계에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수익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센서는 차별화된 쪽으로, 그리고 신규 제품을 압력 센서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5년 정도 선행 R&D 투자가 네. 있었기 때문에 21년부터 24년까지, 금년까지는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5년 동안 R&D를 거쳤던 이 노점계 매출이, 칠드 미러 노점계 매출이 우선 S사, SDI형으로 납품이 되고 매출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 기여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간 매출을 본다면 23년에 116억 매출에 35억 정도 영업 손실이었고요. 금년에는 132억 정도의 32억 정도 영업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노점계 매출은 3분기에 2억 정도, 4분기에 10억 정도가 되겠고, 25년 연간으로는 118억 원이 되면서 25년에는 243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23억 원 정도 흑자가 되고, 27년에는 411억 원에 79억 정도. 뭐 당연히 이제 노점계 매출 비중이 금년에 9% 시작해서 27년에는 67% 늘어나는 게 실적 호전.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된다. 매출은 금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되고, 영업이익은 25년부터 네. 흑자 전환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부터네요. 내년부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요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차 전지향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1년 상장할 때 IPO 가격이 11,000원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21년까지 소폭이지만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네. 21년부터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하고 실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당연히
25년부터 이제 실적이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될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레벨업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삼성 SDI향으로 이 DT 제품을 개발을 했다 하면서 이제 납품은 이제 3분기부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보였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7,000원대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레벨 다운 이게 이제 전기차 캐진까지 맞물리면서 레벨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발행 주식수가 567만 주로 적은 데다가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적은 25년부터 강력하게 실드미러 노동계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 몇 가지 긍정적 이슈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삼성 SDI사 향으로만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국내 배터리 2개사의 납품이 예상되고 또 배터리 관련돼서는 드라이룸이란 말을 얘기 많이 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습도에 대한 컨트롤.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클린룸이라고 있듯이 이제 배터리 공장에는 드라이룸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룸 업체 향으로도 될 수 있고 또 이 분야는 극 저습도 환경을 제어하는 쪽, 통제하는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약, 식품 콜드체인 이런 분야로 확장이 될 거다. 확장 이슈가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27년부터 이제 국내 업체부터 양산이 시작되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더 낮은 습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요 전망도 밝고 또 DT 시리즈 중에서도 더 ASP, 판매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세 번째로는 흑자 전환이 되면서 증권사 커버리지가 되고 기관들도 관심이 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5,000원대 주가, 시가총액은 대단히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25년부터 흑자 전환이고 흑자 폭이 커진다면 기업 가치가 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현실화되면서 단계적으로 레벨업이 충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가총액이 작지만 포텐셜 매우 큰 업체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삼형 SNC 앞으로 실적이 증가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우상향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밸류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향후 3년간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할 만한 고정 배당금에 대해서 연간 25%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주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25%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3년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을 50% 이내로 추가 주주 환원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재무 건전성의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 내로는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의 5%를 배당하던 정책을 변경해서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에는 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투자 규모를 매출액 대비 평균 30%대 중반 수준으로
구체화했는데요. 이 다운턴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술 로드맵 목표도 밝혔습니다. 2029년까지 D램에 대해서는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회로를 구현하겠다라고 전했고요. HBM의 경우에는 20단 이상까지 구현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낸드도 400단에 진입하겠다라는 기술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SK증권에서는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영업이익으로 8.2조 원 제시하면서 17%가량 전 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D램 내에서 HBM의 매출액 비중은 40%까지 오르면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업황 우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높은 방어력을 HBM으로 인해서 확인할 것으로 전했고요. 2025년 2분기 말에 2026년 HBM 계약 시작과 레거시 제조 조정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2분기부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내놨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진정한 기업가치 제고는 경쟁력의 제고다라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2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현금 확보로 자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했고요. 순현금 구조로의 전환이 주주 환원만큼이나 기업 가치 제고에 앞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향후 중국 경쟁사와의 자본 게임에서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순현금 구조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메모리 회사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는 미국발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는 못한데요. 앞으로 주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지 주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CM4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사실 동결이 전망이 됐었는데 인하가 됐고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을 앞두고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금리 인하 수혜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박수원 대표님. 네, 금리 인하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아무튼 금리 인하 좋긴 하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두 개 중에 탑픽이 있으실까요? 어떤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하고 선택을 하자면은? 네, 저는 지금 이제 금융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듀레이션상 계산해 보면 지금 이제 채권 가격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화재라든가 보험회사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죠.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 외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채를 매입을 하니까요. 그 국채 매입을 하는데 거의 5년물이든 10년물이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만기가 올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국채 가격에 대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된다고 국채 가격도 내려갈 거고 거기에 따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네. 듣고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약간 좀 헷갈리셨던 것 같고 박선식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건설 쪽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진짜요? 네, 건설 쪽이요. 네. 네. 탑픽으로 이제 DLENC를 선택을
했는데요. 왜 선택을 했는지는 이따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화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화재 이야기 조금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화재가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유동성 물량도 좀 풍부하고 그리고 뭐 시장이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했다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들 보더라도 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FOMC 뭐 12월 달 금리 인하가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기대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보게 되면 CME 패드워치 쪽에서도 이게 데이터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기대감이 있다 했다가 갑자기 또 기대감이 없다 했다가 이쪽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채권 관련된 전문가들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값이 오른 건지, 을이 오른 건지, 소위 이제 구분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의견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스프레드에 따른 예대 마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만 좋은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요. 최근에는 또 지금 현재 뭐 전세자금, 보증금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빌라 쪽에 전세자금까지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HUG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수 시장은 아무래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또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금감원의 이제 이복현 원장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빚이 많이 생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진짜 넉다운 되실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계점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이제 소비 심리도 안 좋아지고 소비도 안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생산도 적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 달에도 좀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좀 해서 좀 시장의 안정, 특히나 내수 시장의 안정을 좀 정부에서 좀 많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쓴소리를 또 해주셨네요. 삼성화재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실 파트너님 의견이 더 궁금해요. DLENC.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수원 대표님이 말한 거랑 좀 반대되는 측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나 인하는 솔직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별로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나 또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만들려고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자금 조달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추후에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건설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과거에도 금리 인하 이후에 건설 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이나 최소 1년에서 2년 이후 건설 투자는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리 인하는 건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비용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 경기, 특히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리고 또 시장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최근 이 4대 건설사 현대, GS, 대우, 대림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되어 있는 종목을 보니 그게 바로
DLENC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이 원전 시공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원전 쪽에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주가의 상승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현재 이 4대 건설사 중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제일 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전 주가 위로 이제 후행 스팬이 바닥권에서 횡보 국면에서 좀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이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밑으로 한 32,000원대까지 좀 31,300원 이 정도까지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시세를 단기적으로 뽑아내 주게 된다면 최소한 3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충분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36,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대형 건설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형 건설주들은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또 GS건설도 가지고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DLENC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원전과도 약간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1년 중 최대 세일 행사일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소매 업체들의 1년 중 매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하지만 올해 분위기 예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역대급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와 아마존, 타겟, 메이시스가 대규모 할인 행사에 이미 돌입을 했는데요. 또한 연말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즌 사이에서 최대 수혜를 보는 업종이 바로 전기 전자 업종인데요. 이 기간에 그동안 목돈이 들어가는 PC나 전자 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전자 업종도 올해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달러의 미국 직구에 대한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0원대 육박하는 환율로 인해서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환율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싸게 사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일본 직구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엔화 환율이 9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엔저효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71.8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73.7에 비해서 조금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비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나 수혜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소비 둔화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NRF 전국 소매 연맹에서는 11월, 12월에 소비 증가율이 2.5에서 3.5%의 낮은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봤고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도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데요. 특히 하나증권은 수요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분위기에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LG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주가 방향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말 랠리는 미국의 소비 경기 향방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번 쇼핑 시즌의 결과는 미국 증시에 추가적인 랠리 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년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소매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어떤 증가세를 보일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기업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 오늘은 그래도 7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장기적인 시선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롯데캐피칼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북밸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0.2배 정도 수준이면 뭐 기업이 만약 안에 뭐 부도가 나서 청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지금 돈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내 투자 금액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저평가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롯데케미칼이 올라오는 거지 석유화학 쪽에 지금 이제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밸류상 0.5 전후로 해서는까지는 좀 오르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최근 뭐 롯데그룹 자체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루머가 좀 돌았었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그 한번 전체적인 부동산을 이제 감정평가를 좀 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고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약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용도를 좀 더 올리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15년 전보다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무 상태가 롯데그룹은 건전하다라는 걸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자체적으로는 한 현금이 한 2조 원 정도 있어요. 2조 원 정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까지 해서 이제 영업 마이너스 지금 7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7천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단기 상승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계속하는 분위기였어요.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저점을 잡고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 다시 한번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대한 뭐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재평가되면서 단기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수급들의 움직임들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도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 좀 오랜만에 또 순매수 좀 들어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단기 상승을 기대하고 대응해도 좋은 위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롯데케미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꺼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는 게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입니다. 오늘은 1%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삼보모터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이전에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어필을 좀 해드릴까 다음번에 한 번 하는데요. 더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때는 안 보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번에 만약에 올라갔으면 또 언급을 그죠. 해야죠. 그땐 좋죠. 왜냐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또 더 나올 수 있는 여력도 기대가 존재하니까.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진짜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이제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이번에 좀 호실적으로 또 3분기에 기록한 이유가 이 유럽 시장 내 친환경차 판매 증가로 인해서 이 친환경차 부품 판매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 연료 이런 이제 부품 회사에서 이제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거듭났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 또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이제 생산이 되고 납품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호실적은 내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2026년, 2025년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도심항공을 이제 상용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도심항공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이 배터리와 수소연료 전지를
동시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도심항공 비행체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도심항공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한서대와 이 도심항공 운영 시스템까지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실적이 매년 최대 실적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거기다가 이 도심항공, 이 기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이제 공략을 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저점 갱신이 안 나와요. 주가가 시장이 막 눌려도 더 이상 저점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패턴 교육 많이 시켜드렸죠. 조만간 장대 양봉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4,080원대부터 밑으로 모아가시고 여기서 한번 짧게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440원은 무조건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단기 매도를 하실지는 그때 봐서 그때 보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이제 4,440원 갔는데 그대로 다시 재차 눌리면서 4,16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 우상향 기조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격 패턴을 만들어 가니까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지시고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실적 향상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움직여줄 수 있을지 저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KT인데 KT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48,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배당주가 워낙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KT 같은 경우에는 박수원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몇 번이나 또 강조를 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지금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추격 매수하셔도 좀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일단은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내수시장도 국내 내수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수가 안 좋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좀 강한 뭐 KT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LGU 플러스 이쪽 통신 쪽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통신주 하면 뭐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보율, 현금 캐시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달 엄청난 캐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통신주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SK텔레콤도 좋고 LGU 플러스도 좋지만 저는 KT를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판매 구조망을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통신에만 치우쳐 있던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사업도 동산을 또 하고 있고 우리가 금융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뭐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할부로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 쪽도 대략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1%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통신 쪽으로 보자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저궤도 위성과의 이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6G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6G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통신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뢰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KT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한일사료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나왔고 장중한대는 4,29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한일사료는 사실 잘 잡으면 또 아주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서지 파트너님은 한일사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로 이 제이미슨 그리어 킹스앤드 스펠딩 변호사를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 무역 또 미국 우선주의 어떤 관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올 연초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FTA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좀 불합리하다, 미국 이제 우선주의적으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어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오늘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사료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현재 FTA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 또는 이제 수입산 이제 소고기나 이제 어떤 육류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 번 이제 부각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만들고 또 이 수입육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이 K미트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FDA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FTA 재협상 관련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지금 차라리 잘 됐어요. 꼭 이렇게 첫 번째 이슈가 불거지고 쭉 밀린 종목들이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요즘 자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눌렸을 때 요 4,000원, 지금 4,000원대 이하로 쭉 여러분들이 3,930원까지 좀 모아 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이 나올 때 최소한 4,44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또 창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서시 파트너님은 특히나 식품 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슈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계속해서 또 체이스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저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방향성이 없이 흘러가는 경향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3%의 금리가 결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폭의 좀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좀 소폭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전히 원달러 환율 역시 좀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좀 관망세가 좀 짙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까지 강한 상승 이후에 이번 주 지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종목 업종에 대한 상승세보다는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라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조금 다소 심심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콜마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코스맥스도 좀 소개를 해드렸듯이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피크아웃에 관련해서 뭐 ODM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545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75% 넘게 좀 증가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차차 연말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 월봉 상에서도 큰 폭의 좀 하락 이후에 반등, 재차 뭐 5만 원대 좀 눌림목 조정이
전망이 나왔으나 하락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눌림목 구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신다라면 재차 좀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서의 흐름들이 이어질 때 재차 한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DM 쪽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콜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소폭의 오름세로 동시효과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의 기술 제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뭐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느껴지셨을까요? 일단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낙폭이 굉장히 길고 좀 떨어지는 구간이 짧은 거. 그다음에 조금씩 좀 떨어지지만 이게 긴 거. 둘 중에 사실 시장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 반등을 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긴 합니다만은 네. 후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뭐 걱정을 특별히 뭐 추가로 끼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약간 지루하고 좀 지겨운 그런 좀 시장이죠.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언제쯤 그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게 좀 약간 좀 잦아드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굉장히 그 매도량이 좀 많았고요. 삼성전자의 매도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일단 오늘 하이닉스를 시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크셨을 것 같은데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은 뭐 확실하죠. 일단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뭐 언론에서 이제 기사로 뭐 오피셜을 많이 꽂히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PC 업체들이죠. 이제 델, HP, 휴레패커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긴 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매출은 조금씩 줄거나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EPS 주당 이제 순이익은 오히려 좋았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밤사이 뭐 10% 초중반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두 기업의 주가가 사실 최근에 나쁘진 않았었는데 왜 떨어졌느냐? 이제 미래에 이제 지금 발표된 게 4분기죠. 델이랑 HP 실적 발표된 건 4분기고 이제 다음 거는 이제 1분기인데 우리나라 좀 약간 개월수가 다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PC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 두 기업의 어떤 낙폭을 키웠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도 좀 마찬가지죠. 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그다음에 HBM으로 대두되는 첨단 반도체 두 개.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이 HBM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 포커싱이 됐는데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이 HBM은 시장에서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이 범용 반도체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제 하이닉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델이랑 HP 자체는 사실 주가가 밤사이에 떨어진 거 빼고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 선이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파란색 선은 하이닉스예요. 사실 두 개가 똑같죠. 네. 두 개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개별적인 리스크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낙폭이 좀 심해지고 고가권에 많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약간 관심 받고 있는 게 뭐 통신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금융지주, 무슨 금융지주 이런 이제 은행권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데 네.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귀찮고 지겨운 거예요. 시장이. 네.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것 같아서 샀더니 떨어지고 하니까 아예 그냥 확정 수익을 주는 네. 배당주를 사자라고 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원래 굉장히 무거운 주식들인데 개별주 움직이듯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통신주 안쪽을 보면은 AI라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뭐 배당과
안정된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통신주들이 경기 방어주다라고 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오히려 좀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통신주들의 그 성장주라는 어떤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점에서 좀 시장에서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루 종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죠. 인하를 했을 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고환율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우려가 됐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거래 대금이 좀 약했고 외국인의 수급 공백도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오후장에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더니 현재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오전 장 초반에는 2,513포인트까지 좀 올라갔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2,503포인트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27%대 오름세 나타냅니다. 현재 구간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역시나 전일 대비 큰 포인트 차이는 나지 않는 모습.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약 보합권인 0.3%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보시면요.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이 느껴지는 하루였고요. 외국인들 4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하해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함께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기관이 2,800억 원 이상 담았고요. 개인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83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700억 원, 200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 1%대 약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5,600원 선, 현재 한 달 넘게 계속해서 5만전자의 늪에 빠져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큰 하루였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16만 1,400원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해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8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수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번 주 월요일 급등 이후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시장은 약간의 조정 혹은 관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또 긍정적이고 특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안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그 온기가 온전히 스며들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투자 심리가 반등을 한다면은 살아나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저녁에 휴장을 하게 됩니다. 땡스기빙 데이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영향이 내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06%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 2,500선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의 강보합권 69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양 지수가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의 지수 자체는 움직임 없었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안에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그만큼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종목에는 좀 큰 움직임이 있는 쪽이 대형주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한데요. 보시다시피 지수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꽤나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안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1.4% 하락세, SK하이닉스 오늘은 16만 원대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16만 원대도 약간 위태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7만 원 선에서 18만 원 선이라는 이 박스권을 깼고요. 오늘 IT 투톱 기업들이 1에서 4%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엔솔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오늘 다시 한번 5% 가깝게 상승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순환 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이 잘 갔기 때문인데요. 그 이외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보시면은 5% 가깝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는 18만 원대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18만 6,4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우선주는 0.6% 상승세, KB금융 0.7% 하락세, 기아, 네이버까지는 사실상 거의 미미한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하락폭을 키우지 않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 지수의 상방을 막은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해석해보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 1% 가깝게 조정,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가깝게 상승하면서 14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2.5%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 전기차 쪽이 강력했고 그 이외에는 오늘 HLB 1.6% 넘게 조정, 리가켄바이오, 외국인과 기관, 싼드리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3.4%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JYP 엔터를 제외하고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휴젤은 1.4% 넘게 조정이었습니다. 어제 급등 나온 만큼 오늘 조정이었고요. 클래시스는 0.8% 하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급등 나온 만큼 오늘은 1%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급등이 나왔던 휴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다 급격한 조정보다는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엔캠 0.6% 하락세, JYP 엔터 0.4% 상승하면서 그래도 시세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73,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장세는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좀 깜짝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1,490원대 중반대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네요. 내일장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시장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뭐 금요일인데. 좋은 시장이 왔으면 개인적으로는 좋겠는데 네. 과거에 이제 한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가 움직이면 관련주들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기업들 시장에서 바로바로 좀 약간 분명하게 효과가 갈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효과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느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금리를 내리면 수신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뭐 오르는 듯한 느낌도 있긴 한데 네. 일단 뭐 금리 인하 관련주들 전통적으로 딱 뭐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 대표적으로 빚이 많은 기업들이 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주가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뭐 평균적으로 보험주들을 뭐 그렇게 꼽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두 업종 모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티를 내는 업종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험주들은 금리 인하가 왜 좀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네. 보험주들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제 보험료를 내는 것 같고 타는 보험금 말고 우리들이 내는 보험료 갖고 보험회사들은 리스크가 큰 상품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 쪽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금리가 더 떨어지면 사실 보험사들은 뭐 생보사가 있고 손보사가 있는데 금리가 인하했을 때는 사실 생보사, 손보사 두 개 중에 손보사는 별로 영향은 없는데 생보사들이 대부분 좀 큰 회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왜요? 그게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보험 계약 기간이 생보사들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손보사들은 보통 뭐 계약 갱신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네.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손보사들이 좀 약간 영향이 덜한데 네. 하여튼 지금 금리 인하로 수혜주를 찾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 지금 오히려 좀 트레이딩 쪽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의 요 입으로 좀 약간 그 낙폭이 크게 나온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으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현대 로템, 뭐 LRG 넥스원 이런 기업들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 화요일 날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 급락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매물을 받아내고 바닥을 잡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아직 상방 쪽으로 확실히 꺾진 않았습니다만은 왜 조금 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단기 급락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 내용 갖고 단기적으로 이제 기업 내용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단기 낙폭을 이용해서 좀 약간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그 전통의 코스닥 왕자 자리를 지켰던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사실 뭐 무엇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시장에서 아마 그 전기차나 2차 전지 쪽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25년도 내년이죠. 25년도에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화가 된다라는 보고서나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은 사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25년도에 전기차 어떤 그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다. 그다음에 25년도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팩트긴 합니다만 굉장히 저가형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럽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준에서 우리가 전기차가 비싸서 못 사겠네. 보조금을 안 받으면 내가 누가 전기차를 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어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저가형 전기차들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물론 그런 것들이 배터리나 어떤 셀이나 이 소재 기업들한테 가격이나 압박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저변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25년도가 어떤 전기차의 개발의 시기로 많이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뭐 특별히 메리트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메리트는 사실 뭐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주식은 네.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이 올랐다는 게 리스크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나 어떤 일론 머스크 이런 그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책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업들은 저는 조금 뭐 크게 어떤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늘장 특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배당 관련주. 사실 배당 관련주 뭐 배당락 관련 생각하고 주가가 높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안 좋은 시장에서 오르는 건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폭 배당 관련주도 조금 정도 포트에 편입을 해 놓으시면은 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연말에 좀 약간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는 트럼프 2기 정책의 윤곽이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배당주 쪽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코리안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험사의 보험사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보통 이걸 재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HTS나 이런 데서 이제 보험주, 그다음에 무슨 생명, 무슨 해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 10개 중에 제가 봤을 때 7개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하 기조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탄력적인 흐름,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하락한다고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난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지금 코리안인데 네. 보험사들의 보험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갔고 자동차들이 물에 막 몇천 대 몇만 대가 막 잠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보험사들이 굉장히 좀 그 리스크가 큰데 이런 어떤 예기치 못한 큰 사건들이 있는 걸 대비를 해서 보험사들이 보험을 들어요. 그거를 받아주는 게 이제 코리안인데 네. 일단 그 우리나라 유일의 이제 재보험사고 손보사 생보사의 출수제 전문이다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출수제라는 거의 단어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수제, 이제 출제 수제의 그 합친말이거든요. 이제 출제라는 것은 제가 이제 다른 보험사인데 코리안리한테 보험을 드는 거를 일단 출제라고 하는 거고요. 수제라는 것은 코리안리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돈을 받고 보험을 대신 우리 쪽으로 다시 넘겨받는 것을 이제 수제라고 하는데 이쪽이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배당과 관련돼서 사실 뭐 은행주들 중에 배당을 뭐 7% 이상 주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JNK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시중은행, 뭐 신한이나 뭐 국민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배당을 좀 많이 주긴 한데 이 코리안리도 배당이 좀 만만치 않게 주는 기업이죠. 평균 배당이 5년 평균 배당이 5.7%라는 것은 조금 낮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줄 때는 한 6.5%까지 배당을 주고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년 무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올해도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에 하는 건데 왜 하냐면 뭐 1대1 무상증자는 아니고 1대 0.2 그러니까 한 주당 0.2주를 계속 주고 있는데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무상증자가 시장에서 뭐 허재면 허재지 악재는 아니니까요. 근데 왜 하냐면 이 대주주나 이런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어떤 그 주식을 늘려나가고 있는 전략을 피고 있는 게 코리안인데 올해도 했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출수제 관련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매년 무상증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차트로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주봉을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지금 한 8,000원대 초반인데요. 9,5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코리안리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한 번씩은 좀 찍어주는 가격대거든요. 지금 보험사들 중에서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화면 이제 주봉이고요. 윗단을 좀 열어놔서 한 9,000원대 중반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전 저점입니다. 지금 제가 선을 긋고 있는 전 저점인 7,700원 정도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코리안리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가는 8,220원 선에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롯데그룹은 오늘 37개 계열사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그룹 전체 임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13% 줄었으며 CEO도 36%가 교체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오너가 3세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신 부회장은 바이오 CDMO 등 신사업을 주도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등 그룹 주요 계열사는 이날 최근 시장에서 불거진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토지자산 재평가 계획 등을 알렸습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15년간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면서 재무 여건과 유동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3자연합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 송파에서 열린 임시주총회는 의결권 주식수 6,771만 3,706주 가운데 84.68%에 해당하는 5,734만 864주가 참석했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주식수는 의결권 주식수의 57.89%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의 건은 특별 결의 요건인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연속 인하로 금통위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경제 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 내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며 이 밖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제안한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회를 다음 달 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노동계 및 경영계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 주제는 퇴직연금 수익률로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5.6%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2.07%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87%가 여전히 원금 보장형인 초저 위험 등급 상품을 선택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경선 회장은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정부가 가입자 교육과 컨설팅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